바이린 뮌헨이 정말 힘겹게 장크트 파울리에게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의 가장 또 핵심 포인트는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우파메카노 시즌 아웃 부상, 알폰소 데이비스 시즌 아웃 부상, 수비 라인 포백에 김민재 그리고 오른쪽 풀백의 라이머 두 선수를 제외하고 요 왼쪽 풀백과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 두 곳이 시즌 아웃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왼쪽에 게헤이루 그리고 오른쪽에 다이어, 김민재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파트너들이 모두 바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이어도 현재까지 부상 중이라서 우루비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과연 이 수비 조합이 잘 통할 것이냐, 요게 일단은 핵심이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바이린 뮌헨을 만나서 매우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기록적으로만 봐도요, 볼 점유율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골 기대값도 오늘 바이린 뮌헨이 3골을 넣었는데 오늘도 골 기대값보다 골이 적어요. 골 기대값은 3.53입니다. 오히려 오늘 골 기대값보다 골을 못 넣은 날이에요. 결정적인 찬스도 7번이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바이린 뮌헨이 장크트 파울리가 오늘 5-4-1의 형태를 나왔는데 라인을 많이 올리죠. 고레츠카도 좀 올라가는 편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오늘 수비 라인에 김민재의 짝꿍이 다이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이어를 활용해서 너무 공격적인 라인을 올려버리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의 콤파니 감독이 변형을 줬습니다. 우파메카노가 있을 때는 뭐가 달렸냐면 3백을 만들 때 라이머 그리고 왼쪽에 게헤이루가 나오든 알폰소가 나오든 올라가고 3백을 김민재가 가운데, 우파메카노, 고레츠카 이런 식으로 3백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파메카노와 고레츠카가 피지컬이 좋으니까 앞쪽에서 상대를 눌러주고요, 김민재는 발이 빠르니까 뒤에서 커버를 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에 다이어가 출전을 하면 다이어가 앞쪽에서, 오늘 그래도 나름 다이어가 앞쪽에서 눌러주려는 수비를 했는데 이 눌러주는 수비가 다이어의 장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이어가 이 측면 공간을 넓게 만들어버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스피드가 좀 느려서.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켰냐, 고레츠카가 올라가고요, 키미가 이렇게 이제 3백일 때 김민재가 왼쪽입니다. 다이어 중앙, 키미가 오른쪽이 돼요. 그리고 고레츠카가 이제 키미가 있는 자리에도 있고 올라갈 땐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민재와 키미가 측면 공간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민재가 아무래도 올라가서 앞쪽에서 눌러주는 수비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는 약간 스피드가 느리니까 물론 올라오긴 하지만 살짝 뒤로 빠지면서 뛰어들어가는 공간을 조금은 더 축소시켜주는 요런 형태로 오늘 수비 라인을 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파메카노가 없을 때 김민재와 다이어의 요 파트너십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요 고민을 아마 콤파니 감독도 많이 해온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민재, 다이어, 그리고 키미, 이렇게 3명의 3백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다이어가 기본적으로 살짝 뒤로 빠져 있으니까 뒷공간 어쨌든 커버가 되는 거고, 아무래도 달려 나오는 게 김민재나 키미보단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이어가 기본적으로는 패스 공급에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이런 플레이를 오늘 분명히 해준 거죠. 이제 오늘의 히트맵인데 키미가 오른쪽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어가 중앙에서 활동 반경을 넓게 보여주고 있는데 김민재가 다이어가 이제 뛰어다니는 위치보다, 요 범위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 낮은 위치까지 붉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콤파니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우파메카노가 없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짜왔다. 기본적으로 이 바이린 뮌헨은 상대가 공격을 할 때 대부분은 1대1로 좀 싸워요. 오늘 공격을 할 때 장크트 파울리가 3톱을 좀 씁니다. 3톱을 쓰니까 자연스럽게 게이루가 올라갔을 때 김민재, 다이어, 키미히 약간 1대1대1로 이렇게 맞대응이 될 때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격 전형을 만들었을 때 3백이기 때문에 장크트 파울리의 3톱과 1대1대1로 붙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이어가 본인이 이제 담당하는 선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으면 과감하게 올라와서 붙어주는 이런 수비를 분명히 오늘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장면 보면 여기서 다이어가 수비를 할 때 본인이 담당하는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다이어가 과감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압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를 압박하면서 앞쪽에서 심지어는 달려나가서 볼을 끊어냅니다.
여기서 끊어내니까 바이린 미넨이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콤파니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잖아요. 그런 플레이를 이제 콤파니 감독은 아무리 우파메카노가 이제 부상을 당하고 다이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이어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다이어가 생각보다 나름대로 콤파니 감독이 원하는 플랜들을 나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이어가 뒤에서 커버하는 것보다 다이어가 뛰쳐나오고 김민재가 커버하는 이게 나을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바이린 미넨이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볼을 전달을 하고 모든 선수가 달려들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압박을 하고 이때 달려나오고 그래서 달려나오는 선수들을 피해서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 패스가 딱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공격수가 앞쪽에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이때 등장하는 다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다이어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여기서 압박을 거니까 여기서 볼을 컨트롤하다가 미스가 나서 내려오는 케인에게 끊겨요. 그래서 바이린 미넨이 높은 지역에서 다이어가 압박 라인을 만들어주니까 여기서 볼을 끊어서 바로 공격을 전개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이런 이제 모습들을 어쨌든 다이어가 물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이어가 이렇게 뛰쳐나왔다가 우파메카노였으면 끊었을 텐데 못 끊는 장면 많아요. 다이어가 우파메카노가 아니니까 민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달려나왔다가 상대 공격수가 원터치로 내주고 가거나 순간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면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이어에게 우파메카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파메카노가 없을 때 어느 정도 준수하게 해주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플레이는 충분히 해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요 중요한 순간들 수비를 할 때 좀 이제 그 실점을 하는 순간의 미스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보완이 더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실점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게헤이루가 가장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 장크트 파울리가 게헤이루 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게헤이루 쪽에서 다이어보다 게헤이루가 제일 불안해요. 수비적으로. 그래서 저쪽으로 계속 공략을 했어요. 근데 이 측면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여기서 게헤이루가 측면으로 나가서 패스가 들어가니까 달려드는 이 선수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게헤이루가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측면으로 나가는데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게 일단은 문제였죠. 가만히 서 있는 거.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크로스가 편안하게 안쪽으로 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어떤 거였냐? 요 전 장면을 보면요.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에 김민재가 뛰어들어가고 있었고 다이어가 앞에 있는 선수 라이머가 뒤에 있는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김민재가 일단 뛰어들어가고 있었고 크로스가 요 앞 공간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비수들은 앞으로 움직였어야 돼요. 이 공간을 마크 채워주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이어가 순간적으로 본인의 마크맨을 놓칩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도 어정쩡하죠. 김민재는 앞에 있는데 요 앞 공간으로 이제 크로스가 들어올 텐데 뒤로 빠져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크로스가 여기서 올라오는데 볼보다 안쪽이 아니라 볼보다 뒤쪽에 있는 요 포지셔닝이 일단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와 라이머 두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볼의 기준점보다 뒤에 있는 안 좋은 이제 포지셔닝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이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를 그래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라이머가 뒤로 빠져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 선수를 따라 들어가야 되지만 앞에 새롭게 또 선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앞에 있는 선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이어한테 말을 해서 다이어가 뒤에 있는 선수를 따라가고 내가 앞에 있는 선수를 막는 이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라이머가 다이어는 다이어의 또 마크맨이 있는데 라이머가 본인이 따라가야 되는 마크맨이 아니라 뒤에 있는 선수를 갑자기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유롭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이어와 라이머가 둘 다 일단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 일정 부분 아쉬운 건 김민재 선수가 끊어낼 수 있는 위치였어요. 어느 정도. 근데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발을 순간적으로 안 뻗었습니다. 뻗으려다가 약간 머뭇거렸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또 뒤로 흘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4명의 선수가 다 소통도 안 되고 좀 문제가 있었던 장면인 거죠. 크로스를 못 막았던 게헤이루, 본인이 마크해야 되는 선수를 놓친 라이머, 그리고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앞에 있는데도 김민재보다 뒤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약간의 위치 선정이 안 좋았던 다이어, 그리고 크로스를 끊어내지 못했던
김민재. 물론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비중이 앞선 3명의 선수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김민재 선수도 좀 아쉬운 장면이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지금 부상 이후에 3주 정도를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100%는 아니지 않았을까, 저런 장면에서. 아무튼 그래서 이토 히로키가 경기하다가 지금 후반전 몇 분에 들어왔냐면 이토 히로키가 58분에 들어왔습니다. 게헤이루랑 교체가 돼서. 그리고 한 30분 정도를 뛰었어요. 근데 89분쯤에 오른발을 잡고 넘어졌습니다. 딱히 뭔가 접촉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달려가다가 갑자기 오른발을 잡고 넘어졌어요. 심지어 교체 카드를 다 썼기 때문에 89분에 그냥 나갔습니다. 더 뛰지도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 바이에른 뮌헨이 두 번째 골 실점한 건 아무래도 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나왔던 실점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토 히로키가 뛰기가 힘든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프로인트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MRI를 찍어봐야 된다, 심각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콤파니는 이토 히로키가 이번 시즌에 문제가 있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발, 그러니까 오른쪽 발 중족골에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아직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지만 이토 히로키가 느낀 부상은 지난번에 당했던 그 부위의 부상이었습니다. 또 이토 히로키가 세 번째 오른발 중족골 골절상 혹은 부상이라면 이제 왼쪽 풀백 자리에 오늘 경기만 봐도 누가 봐도 게헤이루보다 이토 히로키가 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아무래도 김민재랑 붙어있는 쪽이니까 김민재가 튀어나갔을 때 뒷공간을 이토 히로키가 커버해주는 것도 좀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을 때는 훨씬 좋았죠. 알폰소 데이비스가 김민재가 올라가면 커버해주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 있으면 김민재가 뒷공간 커버해주는, 둘 다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뮌헨 상대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시즌 중간에 포칼에서 만났을 때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와 김민재가 있으니까 스피드가 비교적 느린 반대편에 있는 라이머를 집중 공략했던 경기가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레버쿠젠이 피해갈 정도로 알폰소 데이비스와 김민재 라인이 스피드가 아주 빠른 요 라인인데, 여기서 이토 히로키가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토 히로키도 만약에 부상을 당하면 정말 이 바이에른 뮌헨 수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 그 실점은 사실은 물론 좀 안 좋은 실점이긴 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토 히로키가 나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키미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다가 이토 히로키가 나가니까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전술로 경기를 했죠. 마지막에 10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에서 상대 공격수가 풀백이에요. 풀백. 왼쪽 풀백이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요 라인 사이에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이 선수를 따라가야 되는 선수가 올리세였는데 올리세는 수비를 또 잘하는 선수가 아니죠. 적극성이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키미가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서 요 공간으로 편안하게 볼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이어가 앞쪽에서 달려 들어가는 공격수를 견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앞 공간으로 튀어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 나름대로 공격수를 따라가고 있어야 되니까 따라갈 때 수비 라인 앞에 보호해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들어가서 중거리, 요게 나왔죠. 이게 다이어가 뭐 튀어나오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다만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건 다이어가 이제 블락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발을 뻗었는데 너무나도 손쉽게 가랑이 사이로 슈팅이 흘러가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이어의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집중력이 조금 부족해서 저런 중거리 슈팅이나 이럴 때 가랑이 사이로 이제 먹는 볼이 많아요. 김민재 선수 보면 이 블락을 할 때, 상대가 슈팅을 할 때 끝까지 보면서 어떻게든 몸에 맞춰내죠. 그러면서 이제 굴절이 되잖아요. 근데 저기서 다이어가 또 이제 발을 뻗다가 그대로 그냥 가랑이 사이를 좀 허용하는, 오늘 요 장면, 첫 번째 실점 장면 요런 것만 제외하면 다이어가 나쁘진 않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은 다이어에게 모든 이제 문제를 하기에는 키미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없었으니까 다이어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걸 감안해도 저기가 아무래도 우파메카노가 있을 때보다는 약해진 건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에서 찬스를 만드는 것 대비 득점을 못해요. 그래서 매 경기 뭐 한 골, 두 골을 몇 번 못 만드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런 경기가 있었죠. 대신에 수비가 김민재, 우파메카노 여기가 너무 강해서 골을 별로 못 넣어도 수비가 좋아서 승리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수비가 지금은 약간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조직력이 좀 이제 아무래도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제야 이제
김민재 다이어 라인이 고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이 바이린 미넨의 공격이 그래도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올리세죠. 올리세가 오늘 3골을 다 만들었어요. 첫 번째 골 어시스트, 두 번째 골 어시스트, 세 번째 골은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올리세가 득점을 만들 때 뭐 득점뿐만 아니라 이 공격을 풀어나갈 때 거의 대부분의 뭔가 찬스도 만들어주고 거의 뭐 축구 도사 찬스 메이킹에 정말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첫 번째 골 장면인데 첫 번째 골은 무시알라가 잘한 거에 가깝긴 했어요. 상대 수비수가 볼 터치할 때 약간 이제 볼 터치 실수가 나오니까 갑자기 달려들면서 무시알라가 여기서 볼을 뺏었고 이 뺏은 볼이 순간적으로 올리세가 달려갈 때 무시알라가 상대 수비에게 약간은 부딪히니까 방해를 받으니까 올리세가 뛰어들어갔고요. 여기서 올리세가 무시알라가 흘린 볼 순간적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수비수와 흘러나온 볼을 빠르게 달려가서 여기서 가운데 있는 케인에게 크로스, 이게 이제 어시스트가 됐죠. 올리세의 크로스, 케인의 득점. 이거는 이제 무시알라가 굉장히 잘했던 장면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요 장면 한 번에 뻥, 그리고 케인이 가장 잘하는 거 수비수와 버텨주면서 떨어뜨려줍니다. 떨어뜨려줄 때 반대편에서 사네가 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감각적으로 올리세가 볼이 떨어지자마자 원터치로 사네에게 넘겨줍니다. 요 이제 참 축구 도사와 같은 올리세의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볼을 잡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사네가 뛰어들어갈 때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상대 수비가 대비가 안 되면서 한 번에 뒷공간이 열리죠. 여기서 이제 올리세가 준 패스, 사네가 득점, 이거였고 세 번째 골도 비슷했어요. 여기서 해리케인이 볼을 받아서 올리세에게, 그리고 올리세에게 주자마자 뒤로 돌아뛰었는데 해리케인의 움직임이 참 좋았죠. 이때 올리세가 또 볼을 잡자마자 원터치로 바로 내줍니다. 요 원터치 패스가 오늘 계속 통해요. 그러면서 해리케인이 뒷공간 무너뜨리고 해리케인이 공간 무너뜨릴 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달려 들어오니까 이때 반대편에 사네, 그리고 여기서 해리케인이 사네에게, 그리고 사네가 여기서도 해리케인이 만들어준 것을 득점으로 연결. 오늘 올리세가 이렇게 돼서 2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케인이 어시스트를 할 때 기점 역할 3골에 다 관여가 됐거든요. 사실 요번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 바이린 미넨의 공격을 풀어주는 선수가 무시알라였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약간 올리세 쪽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옮겨왔어요. 그러면서 뭔가 올리세가 이 몸 상태 자체가 정말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팀의 에이스적인 역할을 확실히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찬스 메이킹 해주는 선수가 있으면 이제 해리케인이라던가 무시알라라던가 조금 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김민재 선수와 이 바이린 미넨의 이 비상이 걸린 수비진에게 중요한 건 새로운 조합이잖아요. 이제 김민재, 다이어, 그리고 라이머, 게헤이루 혹은 이토이로키 아니면 스타니시치, 이 새로운 수비 조합이 조직력이 지금은 좀 불안해도 점점 더 조직력을 맞춰서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 어느 정도 완성도 높게 조직력이 갖춰지는 거, 그게 일단 바이린 미넨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김민재 선수는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몸 상태가 100%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민재는 김민재였다. 충분히 김민재 선수는 좋은 활약을 오늘 펼쳤습니다.